매치 VAR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체스터 더비도 있었는데 이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시티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딱 변화한 자가 이겼고 변화하지 않은 자가 졌다. 아하. 이렇게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했던 사람은 펩이었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은 아모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펩 하면은 포지셔널 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이거 이제 창조한 걸로 유명한데 이 구역을 다양하게 나누는 거예요.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 구역에 맞게 이제 위치를 시키면서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형태. 그러면서 좀 포지션보다는 위치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나눠 갔던 거였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구계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포지셔널 플레이의 강점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 삼각대형을 상당히 많이 그려요. 그 네. 위치의 선수들을 움직이게 아예 그냥 약속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삼각대형을 만들 경우 이점이 뭐냐면요.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주는 것과 앞에만 주는 게 아닌 그리고 대각선으로 줄 수 있잖아요. 네. 대각선으로 주게 되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또 막기가 힘든 데다가 패스의 가지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삼각대형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그릴 수 있게 되는 예, 이런 강점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공간 활용 및 장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거가 각각 세분화해가지고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수들을 포진을 시켜서 각각의 그 구역마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네. 수적 우위를 가져갈 경우에 좋은 점은 수비할 때도 좋고 그리고 공격할 때도 당연히 수적 우위니까 아무래도 패스를 점유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펩의 축구를 점유율 축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펩은 점유율 축구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르셀로나 때부터. 네, 그냥 펩은 내 축구는 절대 점유하는 축구가 아니다. 나는 모든 그 포지셔널 플레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제 상대를 괴롭히면서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펩의 축구의 본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펩이 한창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 1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현대 축구는 포지셔널 플레이가 아니다. 오늘날의 현대 축구는 본머스, 뉴캐슬, 브라이튼, 리버풀이 하는 플레이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팀이 좀 현대 축구를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본머스는 도대체 어떤 축구를 하길래 예. 이 펩이 저런 소리를 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와 유사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예. 분명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예. 근데 처음에 얘기 들으면은 이거 포스텍 축구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많이 뛰는 축구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활동량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였고요. 네. 스프린트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 턴오버는 높은 그 상대 공격 진영에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게 75회로 이것도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냥 포스테코글루 축구보다 더 압박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하이 턴오버에서의 슈팅을 이끌어낸 것도 1위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압박 시퀀스도 4위였거든요. 그리고 이 수비 라인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죠. 당연히 압박 축구하는 팀들은 다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려 그 43.7m로 골대로부터 이게 프리미어리그 5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축구가 가능하려면은 선수들이 나이가 어려야 돼요. 그렇죠. 많이 뛰어야 되니까. 네, 많이 뛰어야 되고 빨리 뛰어야 돼요. 네네. 많이 뛰고 빨리 뛰고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25세 276이고 예, 그 프리미어리그 3위였거든요. 확실히 어리긴 하네요. 요즘 축구는 그 예전에는 큰 팀이 작은 팀을 잡아먹었다고 이거 코바치가 한 얘기잖아요. 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요즘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운동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네. 예, 그러면서 운동 능력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요즘 이제 보스만의 대형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나이가 이제 조금만 들면서 기동성이 조금만 떨어져도
좀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빠르게 세대 교체를 해주고. 예, 그러면은 이제 고연봉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포스테코글루와의 차이인 건데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름 그래도 본인이 펩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나름입니다. 예, 나름. 왜냐면 요코하마 F 메리너스 자체가 이제 그 시티 풋볼 그룹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후방에서부터 만들어가면서 많이 뛰는 축구를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는 극도의 효율 축구를 요구를 해요. 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으면은 전진 패스를 보내고 대부분 그리고 최대한 우리 골대로부터 멀리서부터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약간 그 클럽과 더 유사점이 많아요. 네네. 예, 실제 이라올라가 클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라올라의 그 은사 자체가 발베르데거든요. 발베르데가 이제 빌바오 레전드고 이라올라도 빌바오에서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발베르데가 바로 하인케스 제자입니다. 예. 하인케스 축구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렇죠. 예, 그 하인케스가 그 빌바오 감독을 했을 때 발베르데가 선수였다가 네. 은퇴해서 코치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케스의 영향을 발베르데가 받고 발베르데의 영향을 이제 이라올라가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전진 패스 비율이 39%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고 그리고 또 이제 속공이 굉장히 빠른 공격 속도가 빠른 거죠. 공격 속도도 2.2m/s로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릅니다. 확실히 맨시티는 좀 그 역습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아래쪽에 가장 있네요. 낮죠. 예, 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빌드하는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위험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러면서 수비 진영에는 조금 있다 보니까 네. 포스텍은 사실 그 센터백들이 많이 갈리는 이유가 만들면서 올라갔다가 뺏기면 갑자기 내려와야 되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건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처리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넘겨서 거기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빌바오가 지난 경기 브라이턴전에 일단 3명이 이렇게 후방에 있으면서 여기는 롱패스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점은 약간 좀 노팅엄 포레스트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라올라 감독이 단순히 이런 축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본머스가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축구를 구사를 하는 건데 보면은 이게 이제 골키퍼가 롱볼을 보내는 거예요. 네. 롱볼을 보내는데 이 보내는 곳에 이미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쪽에 선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루즈볼을 우리가 가져가게.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하게 하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이제 이라올라의 축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높은 위치다 보니까 조금 더 수비적인 안정감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설령 뺏기더라도 바로 압박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축구가 가능한 거예요. 상대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극도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롱볼을 보내고 또 여기서도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가서 플레이를 하는 건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으로 많이 보내죠. 네. 왜 사이드 쪽으로 보내냐? 사이드가 우리한테 가장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니까. 예. 그리고 설령 넘어가 버리면은 상대한테 스로인 주면 그쪽에 또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 되거든요. 네. 요즘은 한 구역에다가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몰아넣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들 개개인이 좀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 공간은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개인 기량이 그러면 좀 필요한 선수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개인 기량.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결국 운동 능력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뭐 한 명의 드리블러가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하죠. 그게 바로 본머스에서 세멘요. 예, 실제 골 장면이 거기서 나왔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롱패스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루즈볼 상황을 세멘요가 봤거든요. 세멘요가 받아서 이제 드리블로 한 명을 제끼고서는 패스 준 거를 이제 스콧이 받아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세멘요처럼 휘저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좁은 구역에서도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네네네. 프랭크 축구랑 차이가 뭐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슷하긴 한데 프랭크 감독이 조금 더 실리적이에요. 프랭크 감독은 조금 더 그러니까 양산 시스터리즈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라인을 내리고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를 하긴 합니다. 프랭크 감독이. 네, 근데 프랭크 감독도 기본적으로 앞쪽에다 붙이고 거기서 수적 우위를 통해서 루즈볼을 통해서 혼란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골을 노리는 형태의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본머스가 롱패스 비율, 전체 패스에서의 롱패스 비율이 이번 시즌 16.2%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롱패스 정말 많이 추구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예. 어쨌든 때려놓으면서 조금 더 수적 우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축구가 다이렉트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맨시티와 맨유 경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맨시티가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이렉트한 축구를 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이미 그러니까 혼란이 왔을 때 조금은 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도쿠 오면서 또 조금 변화를 하고, 근데 후사노프 영입하면서, 그리고 후사노프가 오늘 경기에서 풀 빼고 나오면서 이 경기에서 또 변화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돈나룸마 영입이 거의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물론 빌드하는 축구도 해요. 선제골 장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럼 빌드를 통해서 포든이 골을 넣는, 그럴 때는 또 이제 기존의 선수였던 베실바라던가 포든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유스 선수인 오라일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빌드를 해 나가는 거고요. 또 이제 속공 축구를 할 때는 혼란 도쿠, 후사노프가 끊어내고, 아니면 이제 돈나룸마 후사노프가 롱볼 보내고, 그러면 이제 도쿠가 이제 세멘요 같은 역할을 하고, 혼란이 침투에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그런 거 하는 건데, 실제 기록을 보면은 슈팅 숫자는 13대 13으로 동일했고요. 점유율이 도리어 밀렸어요, 맨시티가. 맨시티가 밀리는 거는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물론 맨시티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밀리는 경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아스날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전이라던가, 뭐 이런 경기들에서는 밀렸던 경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맨유 상대로 밀리진 않죠. 그렇죠. 예, 맨유가 점유 축구를 하는 팀도 아니고요. 예. 예, 근데 그 맨유 상대로 점유율에서 45대 55였다. 예, 그리고 기대 득점도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맨유는 사실 한 골 이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고, 네. 맨체스터 시티는 2골 가까운 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3골을 만들었다. 네. 이거는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경기에서 맨시티가 얼마나, 특히 후반전 와서 상당히 이제 그 역습이나 속공 축구를 많이 시도를 했던 거였는데요. 경기 시작 18초 만에 여기서 이제 그 후사노프가 롱볼을 보내죠. 롱볼을 보내서 저쪽에서 이제 약간 조금 루즈볼 싸움이 있는 와중에 포든이 패스 준 거를 혼란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빗나갔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후반 와서 그런 축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거였거든요. 네. 예, 후반에 이제 그 55분경에 이거 이제 혼란의 슈팅이 골대 맞은 거였죠. 예, 그 도쿠가 이제 가로채가지고 전진 패스 주고, 이거를 이제 혼란이 들어가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 가져갔는데, 골대 맞고 나온 거를 이제 베시바가 슈팅 가져갔는데 완전히 빗나간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그 골키퍼한테 막힌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후뱅 디아스가 굉장히 멋진 태클을 보여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혼란이 패스를 내준 거를 그 레인더스가 측면으로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그 베시바가 볼 끌고 가다가 크로스 올린 거를 혼란이 논스톱 슈팅으로 발을 쭉 뻗어서 태권 슛처럼 가져갔으나 골키퍼 이제 정면으로 향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68분경에 이 골 장면도 이제 상대의 미스에서, 그렇죠. 가로채에서 이제 베실바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 혼란이 압박했거든요. 네. 혼란이 압박해서 상대 미스를 유발한 다음에 베실바가 가로챘을 때 혼란이 그대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대로 뛰어가서 베실바 패스 받아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은 거였죠. 저런 거는 혼란이 안 놓치죠.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역습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후사노프가 끊어내면서 나온 상황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75분경에는 후사노프가 끊어내서 그대로 이제 패스 준 거를 베시바가 전진 패스했고, 이거 혼란이 이제 그대로 치고 가다 레인더스한테 패스 준 거를 레인더스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으나 골대를 진짜 살짝 빗나갔고요. 그 91분경, 이때는 추가 시간 1분이죠. 돈나룸마의 롱패스를 포든이 이제 헤더로 떨궜죠. 그래서 이제 패스 연결된 거를 이제 그 레인더스가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 가져갔는데 빗나갔고요. 추가 시간 4분경. 이때는 이제 또 후사노프가 가로채가지고 패스 연결해준 거를 이제 보비 패스 연결해줬고, 여기서 포든이 찔러준 거를 사비뉴가 슈팅 가져갔는데, 이거는 이제 바인디로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와서 막힌 거였죠. 그렇죠.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더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조금은 그래도 뭐 슈팅이 정면으로 간 것도 있었고, 골키퍼한테 막힌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혼란이 이 경기에서 상당히 어쨌건 간에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쳐줬는데요. 수비할 때는 확실하게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완전 수비수였어요. 그 상대 세트피스 상황은
혼란이 다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비 진영에서의 이 볼터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네. 수비할 때 그런 거죠. 예, 수비할 때 세트피스 수비할 때 헤더로 떨궈내고 뭐 아니면 걷어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하면서 클리어링 6회를 기록했고 예. 또 이제 공격할 때는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예, 그러면서 그 와중에 2골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보통 혼란은 이제 좀 전방에 박혀 있곤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좀 많이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예. 뭐 그냥 내려왔다가 뛰어 들어갔다가 약간 조금 도르트문트 시절이 연상됐죠. 그러니까 하프라인부터 뛰어 들어가는 장면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솔직히 그 혼란이 그게 강점인 선수거든요. 혼란은 덩치가 있다만한 선수가 네.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달려오면 분데스리가 경기 많이 봤으면 알잖아요. 네. 무섭거든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야수가 막 이렇게 네. 또 뛰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맨시티에서는 약간 조금 이게 그가 혼란이 도르트문트 시절에 부상이 조금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약간은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어쨌건 간에 속공 축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혼란이 슈팅을 5번이나 이제 가져가는 예, 그러면서 2골을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양산 시스터리지님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홀란드는 오랜만에 본다. 도르트문트 때를 보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드리블 3번 해가지고 2번 성공시켰죠. 그러니까 사실 혼란은 상대 밀집 지역에서의 드리블은 잘 못해요. 네. 하지만은 속도가 붙은 혼란을 못 막죠. 그렇죠. 속도와 파워 있는 혼란은 이게 속도 붙으면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거든요. 네. 약간. 이게 붕붕붕 뛰어나가는 느낌이라 예. 예. 겁나 빠르죠. 그게 제가 이제 돈나룸마랑 후사노프가 상당히 그러니까 좀 그 맨시티에서는 이전 패배 축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일단 돈나룸마는 골키퍼의 역할도 굉장히 잘했죠. 예, 특히 그 은베모의 슈팅을 막아낸 거, 저거는 한 골 막은 선방이었습니다. 저거 보면서 돈나룸마는 돈나룸마구나. 네.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나룸마가 있으니까 사실 맨시티도 세트피스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자체가 좋은 팀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데르송이라던가 오르테가라던가 다 세트피스에 좀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트래포드도 뭐 하는 거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돈나룸마는 파리에서도 사실 원맨갱 하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 선수들이 워낙 작고 높이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돈나룸마가 다 걷어내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 박스 안에서의 지배력이 정말 강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 경기에서도 펀칭을 3번 해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중볼도 한번 잡아내고 또 이제 클리어링도 3번을 해내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원래 맨시티 축구하면 에데르송부터 만들어가는 그렇죠. 축구잖아요. 그래서 에데르송은 거의 80% 이상, 90%까지도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도움을 통산 도움이 에데르송이 7도움인가 아, 그래요? 골키퍼인데? 네, 장난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돈나룸마는 그렇게 짧게 만들어가는 축구보다는 롱볼을 상당히 많이 구사하면서 그러니까 롱볼을 무려 19회 그래서 이제 상대 진영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다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든이 사실 공중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지만은 포든이 헤더로 떨구는 그런 장면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였죠. 네.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사노프 얘기를 하자면 후사노프가 오른쪽 풀 빼고 나왔거든요. 후사노프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약간 조금 발밑 불안 요소는 조금 보이긴 했어요. 어허. 하지만은 이 선수의 수비력. 예, 이 선수가 원래 뭐 그러니까 우즈벡의 김민재로 불릴 정도로 그렇죠. 정말 빠르고 수비를 강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부딪히게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 사실 카드 나올 뻔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클리어링 6회를 하고 가로채기 4회. 저기서 그리고 역습이 바로 나가는 장면들이 많았던 거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라운드 볼 경합도 굉장히 잘하고, 예, 다만 이제 역시나 패스 성공률은 78%로 예. 펩 축구답지는 않다. 그렇죠. 예. 펩 축구는 이제 보통 최소한 85% 이상, 예, 그 정도를 잡아가긴 하는데, 예. 그래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후사노프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쨌건 후사노프의 수비력과 안정적인 수비력과 그리고 또 이제 후사노프의 수비에서 비롯된 역습 상황들이 나왔다는 거는 고무적인 건데 다만 이제 상대가 내려앉아서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후사노프 쓰기가 좀 애매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선수가 공격력이 좋은 선수도 아니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떨어지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건 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상대팀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전술을 조금씩 변화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완전히 그래도 본머스랑 좀 비슷하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전술이랑 좀 때려놓고 후반전이 특히 그랬던 거죠. 전반전은 조금 본인들의 축구를 하려고 했다면 후반 와서는 이미 1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맨유가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애당초 이제 그 돈나룸마 영입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펩 선수 같지는 않지만은 혼란도 마찬가지였다 라면서 도리어 이런 것들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성공을 더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한 거는 혼란이 오고 나서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변화하는 감독이니까 돈나루마 역시도 뭐 펩 감독이 잘 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요. 어쨌건 간에 전반전에 그래도 본인들이 주도하면서 축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리드를 잡으니까 일부 주도권을 주면서 이제 약간은 속공하는 축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와서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맨유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맨시티가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펩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네. 예, 근데 그래 너네가 지어라. 우리는 역습 가겠다 하면서 역습으로 도리어 더 많은 득골을 넣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사실 맨유의 기대 득점이 엄밀히 따지면은 전반전이 정상적인 경기 때의 기대 득점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공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왜냐면은 맨시티 축구의 기본 자체가 우리가 볼을 소유해서 상대한테 공격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제가 보니까 맨유는 뭐 77 슈팅 1득점 뭐 여기까지 봤거든요. 예, 어쨌든 이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맨유와 그리고 결정해줘야 할 땐 해줬던 맨시티였습니다. 네. 이번엔 맨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었던 팀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맨유의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이 얘기는 풀럼 감독인 마르코 실바도 얘기했어요. 이게 그 2라운드 1대1 무승부가 나왔을 때인 건데요. 예, 그때 마르코 실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맨유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맨유가 어떻게 수비하는지 알고 있고 맨유가 5백을 통해서 압박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5백이 압박할 수 있는 선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전방의 공격수를 내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거기다가 상대가 미드 진영에 딱 2명만 배치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존 3명의 중원에 더해서 알렉스 이어비 측면에 있는 알렉스 이어비까지 추가를 해서 수적 우세를 강화하려고 했다. 아주 간단한 전략이었다. 네. 이걸 통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실제 이게 그 풀럼과의 경기, 맨유 풀럼 경기의 이제 평균 위치랑 이제 패스 네트워크인데 보면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 무니스가 내려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또 이제 이어비가 왼쪽 윙으로 나왔는데 이어비도 이쪽으로 오면서 예, 도리어 세세뇽이 윙처럼 올라갔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좀 수비 밸런스를 잡기 위해 어쨌건 풀백도 원래 풀백인 카스타뉴를 오른쪽 윙에 배치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측면 공격을 이쪽을 통해서 하는 반면에 이제 맨유는 중앙에 카세미로 하나 덜렁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맨유가 항상 중원 싸움에서 이제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카세미로 앞에 이미 저 3명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딱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세미로를 집중 공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유의 문제는 사실 그나마 아스날전이 경기력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스날전에 이제 역습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유효한 공격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스날전이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했지만은 이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이거 이제 그 아스날전에 56분까지의 이제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부페는 올라가 있고 그리고 카세미르는 내려와 있고 이 사이에 선수들은 없고 공간은 벌어져 있고 그나마 그래도 아스날이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역습을 통해서 어떻게든 했던 거였지
경기 내용은 정말 그가 만들어가는 과정은 좋지 못했거든요. 네네. 예, 이런 그 이제 센터백들이 조금 체력수를 하기도 했고 이때. 그리고 이건 번리전인데 아무리 30분까지라고 해도 삭제. 중원이 아예 없죠. 예, 네. 30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뎁스가 좀 얇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원은 어쨌든 좀 채워줘야 하는데 완전히 삭제가 됐네요, 벌리전이. 예, 그러니까 부페가 상당히 좋은 선수지만은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좋은 선수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 이 선수가 기본적인 수비 스킬이 좋지 못하거든요. 맨시티전에도 그게 드러났는데 일단 평균 위치부터 볼게요. 이건 맨시티와 이제 맨유전의 평균 위치인데 이거 보면은 여기는 무슨 뭐 1열 정도예요. 반면에 예. 맨시티는 여기 딱 모여 있죠. 예, 상대 중원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뺏어내면은 역습을 가는 형태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맨유가 이 경기에서 조금은 전체적으로는 라인을 내리면서 어떻게든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 이게 로드리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 다 내려와 있죠. 그렇죠. 전원 다 내려와서 이제 수비를 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뺏어내면 역습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와중에도 맨시티는 두 명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서 쇼를 약간 조금 유인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간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내려서 했음에도 결국 뚫렸어요. 이 뚫린 데에는 아무리 라인을 내려서 그리고 좁혀서 하더라도 부페의 수비에 대한 조금 인식 부족이 조금 문제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요. 패스가 포든한테 나갈 때 네. 부페가 여기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페가 조금은 붙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페는 포든이 뒤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포든을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포든을 안 보고 이쪽에 돌파하는 도쿠, 여기는 충분히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3명이 있는데 도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3명이 있는데 도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쿠를 보고 있으니까 포드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포드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쿠가 여기까지 돌파를 한 번 막혔잖아요. 패스 주려다가 막힌 게 흘러나오니까 다시 받아서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 컵백 준 거를 포든이 헤더로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페는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부페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포든을 놓쳤군요. 예.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은 조금 그가 우가르테와 그 마즈라이의 그 컨비네이션 미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 포든이 볼을 받을 때 원래 이제 우가르테가 이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든이 오라일리한테 패스를 주려고 하니까 우가르테가 오라일리를 막으러 갔어요. 네. 뭐 이거는 선택에 따른 거긴 해요.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포든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가 그 위험 지역이 아니잖아요. 측면으로 그렇죠. 가면은 위험 지역이 아니니까 그냥 포든을 잡고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긴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오라일리를 잡으러 나갔어요. 이것까지는 건데 그러면은 마즈라이가 빨리 커버로 왔어야 돼요. 네. 근데 마즈라이가 부상 여파인지 빨리 커버는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든한테 이렇게 공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라일리가 우가르테 다리 사이로 포든한테 패스를 줬고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조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든한테 공간이 발생하면서 그대로 이제 치고 들어가다가 또 여기서 이제 도쿠한테 패스를 줬을 때 이때 요로가 수비를 그래도 잘 밀착은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뭐 큰 미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았을 법한 거를 얘기하자면은 네네. 항상 수비할 때는 안쪽이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백박스 안쪽 네네.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붙어 있는 게 낫긴 했어요. 왼발 쪽으로 이렇게. 예. 근데 조금은 사이드 쪽으로 밀착해서 있었고, 그러니까 도쿠가 그대로 이제 돌아서면서 패스를 줬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더리우트랑 쇼가 상당히 좁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혼란이 이걸 빠져나가요. 이게 속도랑 힘이 좋으니까 네. 그냥 쭉 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란이 골을 넣은 겁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맨유의 수비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조그마한 틈도 주면은 맨시티한테는 뚫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씩 아쉬운 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엔 좀 커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경기까지 패하면서 이제 그 아모린 감독은 네. 예, 그 맨유를 지휘한 이래로 프리미어리그 31경기 8승 7무 16패. 골득실은 마이너스 13에 승률은 25.8%. 예. 아하. 그리고 네.
아모림이 부임한 이래로의 성적은 맨유가 17위. 예. 그 위에 토트넘. 예. 그리고 제가 8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 4승이 승격팀한테 기록한 거. 리그컵이나 이런 거? 아니요, 승격팀. 승격팀? 예, 승격팀한테 기록한 거. 이건 리그 기록만이에요. 네네. 4승이, 예. 그냥 이번에 번리한테 이긴 거라던가. 예. 그러니까 사실 4승은 나머지는 승격하지 못한 팀한테 4승밖에 못 거뒀다. 그렇네요. 사실상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모림 감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아모림 감독이 맨유 역대 감독들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승률 25.8%로 최하위. 그리고 이게 공식 대회로 하면은 36.17%거든요. 유로파리그에서 나름 수상했잖아요. 예, 그래서 승률이 36.17%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맨유 정식 감독들 중에 최하 승률. 예. 예. 쉽지 않네요, 아모림 감독도. 결국은 스포르팅에서 정말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고집을 꺾지 못한 게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구조상의 문제는 많이들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전부터도. 예, 하지만은 아모림은 절대 바뀔 생각이 없다. 네. 예, 이번에도 경기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맨유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팬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난 팬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도 조금 욕을 먹는 멘트죠.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가장 욕을 먹는 멘트. 난 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네. 만약 그냥 보드진들이 내 철학을 바꾸고 싶어 한다면은 그러면 그 철학을 행하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 나 경질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 경질할 거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죠. 내가 내 철학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추가적으로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철학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땐 내가 알아서 바꾸겠다. 네, 아직까지 그런 생각 없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물 라커스트라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기자거든요. 맨유 관련해서는 공신력 1티어로 불리는 기자인데 현재 그 보드진들은 아모림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아모림 관계자들은 31경기에서 8승밖에 못 거둔 아모림에게 그 경질 위협을 받지 않는 게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본인들도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예, 얘기를 한다. 이 정도면 잘렸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슈마이켈 있죠? 예전에 맨유의 전설적인 골키퍼였던 슈마이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들이 자신이 아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면서 배운 것을 경기에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백포로 가라. 폭백 가라. 3백 하지 마라. 네, 안 바꿀 것 같은데요. 네, 안 바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안첼로티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러니까 안첼로티가 최근에 레키프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본인의 감독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의 감독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저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은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들,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거는 아모림도 조금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린 건데요. 그 안첼로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감독은 이제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본인이 새로운 축구를 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축구 스타일은 감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선수들의 스타일에 맞게 전술도 스타일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첼로티 감독 항상 그래왔잖아요. 덕장이니까. 예,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간에 선수 맞춤형으로 그렇죠. 굉장히 전술을 잘 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르디올라는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메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다. 클롭도 강한 압박과 속도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일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그 팀의 도르트문트의 그 특성에 맞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생각해보자. 과르디올라에게 클롭 선수들이 있었다면 자신의 스타일을 성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클롭도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메시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상당 부분은 동의해요. 물론 그럼에도 좋은 감독들은 또 본인에게 맞게 이제 선수들을 개조시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학이 확고한 감독들도 있긴 하고 성공한 감독들도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은 동의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할 수 있을지, 아무린 감독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 네. 변화할 수 있을지. 어쨌건 중도에 부임을 했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없으면은 저는 그러면 선수에 맞게 전술을 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영입해서 본인의 색깔을 입혀가야죠. 그걸 차근차근 해야지 갑자기 중도 부임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올해부터 그래도 이제 풀 시즌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예.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그러니까 결국 중원 영입 실패했잖아요. 네. 예, 중원 영입 실패했으면은 좀 그거에는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예.